자, 6월 모의고사 지문 한번 본격적으로 분석 시작해 볼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독서이론 이 파트를 얘기해 볼 건데 지금 지문을 분석할 게 아니라 잠깐만, 무슨 파일을 엉뚱한 걸 열어놨었네. 24학년 누지. 분석할 게 아니라 선생님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 자,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을 본다는 거는 결국 수능에서 어떻게 연계되는가를 보는 게 관건이라고 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구모 보면서도 수업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서 지문 보면서도 이거 수능에 이렇게 연계됐었잖아 라고 하는 거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할 일은 동일합니다. 다만 거기에 추가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건 독서이론 1, 2, 3번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상에서 제일 처음 만나게 되는 이 문제 세트는 처음부터 빅엿을 선사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었죠, 여러분. 이것만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속도를 끌어올릴 것인가, 또 어떻게 정확도를 끌어올릴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항상 모든 세트들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선생님이 여기서 뭐 설명해야 될 만큼 어려운 말 없었지, 그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봐봐. 문제의 구성을 선생님 항상 먼저 보잖아요, 그죠? 문제 구성을 봤더니 첫 번째, 내용 2에 일치불일치 나와 있고 무슨 단어들이 보이고 있고, 어서 와라. 두 번째, 지금 10분이야. 좀 더 서둘러 오도록 해. 두 번째 문제는 학생의 메모인데 A를 참고할 때라고 표현이 돼 있어. 그러면 이 녀석의 판단 근거는 어디 붙어 있는 거야? 이 문단에 붙어 있는 거겠지? 자, 그리고 3번은 문제를 봤는데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3문단에 이제 디귿의 독서의 즐거움과 유익함 이런 것들이 막 빙글빙글 도는 거 보이시죠? 근데 3문단에 그래, 두 번째 줄 끝부분에서 세 번째 줄 정도 사이를 보면 즐거움과 유익함 단어 보이고 한 번 더 즐거움과 유익함을 얘기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야. 자, 그러면 요런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거 문단별로 문제 나온 거구나. 1문단에서 답의 근거 1번 나오겠구나. 2문단에서 2번 근거 나오겠구나. 3번 문제에서 나오겠구나. 이런 거 총총총 챙겨주셨는지 묻는 거야. 그래서 봐봐. 1문단 우리가 보통 정말 간단하게 화제제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대충 넘어가잖아. 그치? 근데 1번 문제를 살짝 1번 문단만 볼게. 봐봐. 선생님의 권유나 친구의 추천, 자기 개발 등 우리가 독서를 하게 되는 동기는 다양하다. 독서의 동기 얘기하고 있고, 이 동기는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 정의에는 시작과 지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 그리고 이러한 독서 동기는 슈츠가 제시한 때문에 동기와 위하여 동기라는 두 가지 유형을 적용하면 설명할 수 있단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는 보통 거침없이 이 문단으로 건너뛰잖아. 선생님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지문 구성을 봤을 때 1번 문제에서 1문단을 통해 재울 수 있는 거 빨리 제끼고 오자 라고 판단한다면 1번 선지 봐. 타인의 권유나 추천이 독서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지금 첫 번째 줄 그대로지. 그렇지? 이게 또 문제인가 싶죠? 두 번째 문단 2번. 슈츠는 동기의 두 측면을 합쳐 하나의 유형으로 제시했니? 아닌데 두 유형을 적용하라고 했었잖아. 벌써 답이 보이네? 그러면 3, 4, 5번. 선생님 얘기는 그거야. 3, 4, 5번 봐야 되냐고. 안 볼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여기서 아낀 이 시간을 우리는 다른 지문, 내가 힘든 지문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거야. 됐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보실 때 아예 이거 하는 거구나. 그러면 2번 문제는 자연스럽게 예측이 되잖아. 분명히 지문에서 방금 때문에 동기랑 위하여 동기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따로따로 설명한다고 했었으니 설명할 거라고 보여줬으니까 그 녀석을 구분하자마자 2번으로 와서 답을 찾아러 가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자잘한 팁인데 3점짜리잖아, 얘들아. 독서 이론이면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근데 3점짜리 문제면 잠시만 페이지 번호 좀 알려줄래? 91페이지. 지금 2번 문제 보고 있어. 자, 다시 3점짜리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은 세트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라면 몇 번부터 본다? 5번부터 본다. 이거 한번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 그치? 보통 이런 문제는 어려워서 3점이라기보다는 시간 끌리기 3점일 가능성이 높거든. 오케이? 물론 이거는 연도마다 다르고 평가원에서 문제는 어떤 추이와 추세에 따라 달라지는 거라서 이거는 무슨 뭐 진리처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약간 그런 편법을 한번 써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차원인 거니까 지금 선생님의 이런 1번에 대한 고민, 2번에 대한 고민들은 전부 다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요?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고 확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고3이야. 그지?
항상 시간 부족을 말하죠. 우리 분석지 쓰고 나면 거의 예외 없이 시간 부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런 부분도 그냥 그러려니 하면 안 돼. 고민하고 신경 쓰고 만들어내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독서 이론 해결하는 시간이 극도로 줄어들 수 있게 준비하실 것. 아시겠죠? 독서 이론 딱 그냥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워서 설명할 컨텐츠는 없으니까 항상 틀리지 않고 푸는 게 중요하다. 빨리 푸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참고로 이런 부분들을 이용했던 게 이 전년도 수능이랑 모평이었어요. 뭐냐면 답의 근거가 1문단에 있는데 그 1문단을 또 대충 봤단 말이야. 그러면 틀리는 경우가 생기고 그래서 1번 문제 정답률 물어봤더니 50% 튀어나오고 이런 일도 벌어졌었단 말이지. 왜? 1문단을 대충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은 그게 다 어느 정도 적응이 됐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말이 바뀌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됐죠? 자, 독서 이론 그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가서 넘어가고 자, 이제 사회 지문 살펴보러 갑시다. 자, 항상 하던 대로 문제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사회일지 뭘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지? 첫 번째 4번 문제를 봤더니요. 내용 전개 방식 묻고 있네. 그러면 어떤 단어가 보여야 될까? 분석, 설명, 분류, 소개, 그 다음에 과정 이런 식의 단어들이 빨리 신경 쓰여야 돼. 그 지문을 읽을 때 얘들아 요즘 서술형 특징 문제가 그래서 여기에 병렬적 구조가 존재했어요. 여기서 대조했어요. 이것만 덜러내지 않잖아, 그지? 보통은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형태의 문제를 많이 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구조를 그리 생각하면서 관계도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따지는 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읽어라 라는 거야. 그치? 두 번째 5번 문제를 봤더니 반응의 적절성입니다. 아무튼 일치불일치 문제 같은데 봐봐. 선지를 보니까 어떤 단어가 보이니? 제니스, 레벤달, 위티라는 단어가 보이고 있죠. 그럼 이건 뭐예요? 학자들의 주장을 그치 라인을 맞춰서 잘 특징 정리하고 상호 비교하는 문제겠구나.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걸 분명히 사회라고 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또 요즘 문제들의 특징 중에 하나. 뭐? 지문이 특징이 고정되지 않는다. 사상가나 철학자가 등장해서 뭐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의 내용을 판단하는 건 우리가 항상 인문이라고 배웠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섞여서 나오고 있어. 오케이? 자, 구몬에서도 그렇게 그랬었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아무튼 인문스러운 내용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물론 당연히 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더 보였어야죠. 공포, 소구요. 그리고 실은 이 공포, 소구라는 말을 만났을 때 작년 고3들은 반가웠어야 된다. 왜? 이것도 수특 연기였으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6번 문제 넘어가 봅시다. 위크를 참고할 때 보기의 실험에서 추론해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보기는 뭐 위티의 결론이란 말이 나와 있어. 그러면 어서 오세요. 위티랑 연결시키라는 문제겠구나. 자, 사상가 철학자 중에 위티 세팅하는 거 중요하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하셔도 좋고. 앞으로 와. 다시 위티의 결론과 부합했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문장 정도 읽어주시고 선지를 봤더니요. 두 개의 개념어가 또 빙글빙글하는 게 눈치채지지 않나? 뭐랑 뭐가 있어? 집단이 1, 2, 3, 4가 있는데 위협과 효능감이 높다, 낮다, 다르다, 같다 이런 식의 개념이 나와 있죠. 그럼 지문을 읽을 때 이거랑 연결되는 내용이 이 녀석의 근거가 되겠구만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음? 오케이? 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문인지 우리는 다 이해를 90페이지 다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지문에 공포소구라고 하는 내가 아는 그 개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너희들은 모르지만 그 내용이 주제라는 거 확인했고 3명의 사상가 철학자 특징 정리하는 게 중요한 일이고 그중에서 특히 위티의 결론을 정리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게 핵심이겠구만. 됐잖아. 그 일이면 되는 거고 7번은 어휘 문제. 그죠? 어휘 문제는 알면 너무나 쉽고 편안한 문제지만 모르면 발목 잡히는 문제라고 했었고 그래서 요즘 선생님이 이번에 에드클래스 자료 만들 때도 어휘를 굳이 고3인데도 집어넣었다. 참고로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도 선생님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아유 그래도 고3인데 어휘까지 이렇게 시키는 건 좀 했지만 아니야 이제 안 되겠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제 어휘도 봐야겠어. 라고 해서 어휘를 집어넣은 겁니다. 자, 편향, 명명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는데 그건 이따가 뭐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자, 그럼 1문단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 알았으니까 쭉쭉 정리해 나가보도록 합시다. 아마 지문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쉬웠을 거거든. 근데 그 이유도 잠깐만 설명해 드릴 거고요. 자, 봅시다. 자, 먼저 공포소구는 하면서 주제를 언급하기 시작하네요. 공포, 소구. 자, 이 녀석은 뭐냐면 그 메시지에 담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의 해로운 결과를 강조하여 수용자를 설득하는 것으로. 그렇지? 이거 뭐라고? 설득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포소구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1950년대 초부터 설득 전략 연구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것이 설득이 되는 그 원리를 연구자들의 연구 관계로 판단해 보려 해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공포소구라고 하는 게 주는 이미지 자체는 쉽게 말해서 공포로서 소구, 원하는 걸 구한다는, 왜? 공포소구. 바로 D만 넘기시면 돼요. 그 페이지 물어보고 있었구나. 자, 아무튼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자, 아무튼 그래요. 공포소구라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위협, 그렇지, 공포잖아. 공포로서 소구, 바라는 바를 구한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상대를 위협하는 거잖아. 야, 씨, 너 이거 지금 숙제 이거 지금까지 다 하면 너 10시까지 못하면 집에 못 가. 그치? 그럼 빨리 하라는 소리잖아. 뭐 그런 식의 말들을 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개념 없죠?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봅니다. 초기 연구를 대표하는 제니스는 하면서 시작했네요. 자, 편의상 A라고 부르죠. 제니스, 선지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죠? 확인 들어가자. 제니스는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던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에 주목했다. 뭐야? 했던 얘기잖아.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이전 시기에는 사람들이 공포소구를 설득의 전략으로서 고민하지는 않았던 거지. 왜냐면 상대방을 강압하는 거고 압박하는 거니까. 됐죠? 그런데 다르게 생각했다는 거야. 봐봐. 그는 수용자에게 공포소구를 3가지 수준으로 달리 제시하는 실험을 한 결과, 그러면 편의상 그냥 상, 중, 하. 공포의 느낌이야. 3가지를 나눠봤을 때 중간 수준의 공포소구가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지. 이쪽이 가장 큰 설득 효과를 보인다. 생각해보자면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포 효과가 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말을 찾는다기보다는 지레 겁먹고 포기하겠지. 포기할 가능성이 높지. 너무 위협이 세면. 그치? 그러니까 수학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손가락 하기 자를게. 그러면 질이잖아. 그럼 너무 무섭잖아. 그지? 그런데 하는 뭐냐면 너 하나 틀릴 때마다 꿀밤 한 대씩 하면 때리치라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설득의 전략으로서 가장 적절한 공포의 높낮이는 중이더라. 그거 말하는 거잖아. 그리고 문장이 끝나버렸지. 심지어 문단도 끝났고요. 뭐 어려울 거 있나? 없죠?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두 번째 문단 갑시다. 너무 쉬워서 그냥 두 번째로 갈게요. 이게 끝이니까. 두 번째 문단 봤더니 공포소구 연구를 진척시킨 누구? 레벤달. 자, B 레벤달 나왔는데 이런 단어가 보이셨을란가? 뭐냐면 요렇게 하자. 요렇게 하자. 뭐 시켰다고요? 진척시켰어요. 그치? 앞에 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바꿨다는 얘기일 거야. 근데 이 단어를 지금 선생님이 왜 신경 쓰는 걸까? 무슨 문제를 봤으니까. 문단 간에 연결관계를 묻는 문제 나왔었잖아. 그치? 그래서 신경 쓰는 거야. 알겠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지문을 보고 있는데 1946년 무슨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얘기가 시작됐어. 그러면 거기에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가 있었으면 그 숫자는 되게 중요한 숫자라고. 이해됐어?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빠르게 그냥 참고만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거겠지. 좋아. 아무튼 레벤달은 제니스의 연구가 인간의 감정적인 측면에만 치우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케이. 그의 주장이네요. 제니스가 그러면 이렇게 쓰자. A가 감정의 치우침이라고 비판하는 것이 뭐거든. 주장의 내용이잖아. 그래서 주장을 이렇게 한답니다. 비판하며 공포소구의 효과는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자, 되게 중요한 개념 나왔어. 별표. 감정적 반응만이 아니라 선생님이 항상 표현하는 그 나데이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A가 아니라 B다라고 말할 땐 그 A가 아님을 주목해야 된다. 오케이? 자,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 자, vs 인지적 반응과도 관련된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야.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쌍을 만나면 솔직히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 근데 요런 관계를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응관계, 대립상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쵸?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 감정이냐 인지냐 아니면 인지냐 감정이냐 둘 중에 어디냐인데 지금 문장 구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감정적 반응뿐만 아니라 인지적 반응 도라고 말했지.
그럼 이건 정확한 상반관계가 아니야. 오케이? 지금 레벤달의 주장은 제니스가 A만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그럼 A가 꺼지라는 소리야? 아니지. A에다가 플러스 B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봤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봤다. 그러니까 대응쌍은 맞지만 이걸 흑과 백으로 보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함정이 요즘 문제란 말이야. 정확하게 지금 딱 트렌드야. 알겠어? 수능 문제에서도 이거 선생님이 분명히 설명했어. 이런 비슷한 개념을. 알겠죠? 대응쌍에 무조건 반응하지 마라. 조심하시고. 자,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감정적 반응을, 자, 이거는 이렇게 라인을 만들죠? 이거는 그거 뭔데? 다른 말로 공포통제 반응이라고. 통제 반응이라고 불렀고, 반대로 인지적 반응은 위험 통제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위험 통제 반응. 그러면서 또 설명이 이어져. 그리고 후자가 작동하면 그 와중에 문장 순서로 장난치는 거 보이지? A, B, A, B, B, A잖아 지금. 오케이, 이런 거 급하게 읽을 때 실수하지 마시고. 이번엔 후자부터 먼저 설명했어. 후자가 작동하면 수용자들은 공포 소구의 권고를 따르게 됩니다. 권고를 이쪽은 따르게 된대. 그런데 반대로 전자가 작동하면 앞에 거죠? 앞에 거는 뭔데? 감정적 반응이고 공포통제 반응이야. 이쪽이 작동하게 되면 공포소구로 인한 두려움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오히려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을 무시하려는 반응을 보인다. 오케이. 무시하는 반응을 보여. 아, A는 B고 B는 C니까 A는 C겠지? 됐죠? 연결되죠? 즉 레반달이 비판했던 제니스의 발견에 대한 비판은 결국 그거는 감정에 대한 얘기한 거라 결국 감정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 오케이? 설득 효과가 더 크다 작다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진정 효과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 효과가 있으려면 인지적 반응을 이끌어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연결 잘 해놓으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봤더니요. 역시 시온이가 쭉쭉 갈게요. 세 번째 문단 넘어갔더니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한 위티는 C, 위티 나왔습니다. 문제에서 중요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 자, 그리고 이때 요거는 화살표로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종합한 거지. 그럼 정리. 아마 문단 간의 관계를 묻는 문제에서는 이게 차례대로 나아가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을 거야. 그치? 그 염두에 두시고 읽으면 돼. 자, 이걸 정합한 위티는요. 우선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를 좌우하는 두 요인으로 위협과 효능감을 설정하였다. 전형적인 또 그 패턴. 뭐? A를 이해하기 위한 B. 또 그 패턴이지. 지문의 패턴이 좀 뻔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죠? 자, 위티의 설명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는 게 중요하대. 위협이라는 개념과 효능감이라는 개념을요. 그럼 이것도 좀 눈에 띄라고 네모를 쳐봅시다. 이렇게요. 자, 이건 뭔데요? 먼저 수용자가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을 자신이 겪을 수 있는 것이고, 자, 조건이네요. 조건입니다. 겪을 수 있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위험의 정도가 크다고 느끼면 높게 느끼면이잖아. 조건이잖아. 그렇게 되면 그걸 뭐라고 느낀다? 그거는 위협 수준이 높은 거야. A 하면 B 하는 거잖아. 됐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네 전 재산이 3,000조가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다 나간다고 생각해 봐라라고 하면 그런가 보지가 되는 거잖아. 나랑 좀 거리가 먼 얘기가 되지만 네 전 재산이 2천만 원이 있는데 다 날아갈 수 있어라면 그거는 무섭다는 거지. 겪을만 해야 무섭다는 거. 됐죠? 그리고 그 위험 정도가 커야만 그것이 진짜 위협이 된다는 거. 됐죠? 먼저 위협 정리했고요. 어려운 개념 아닙니다. 또 그리고 공포소구에 담긴 권고를 이행하면 자신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자, 이행하면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자신에게 그 권고를 이행하는 능력이 있다고 느끼면 이행 능력도 있다라고 느끼면 그것은 뭐야? 효능감이
높다라는 거야. 즉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여야지 효능감이나 위협도 효과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됐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흔히 겁준다 뭐 이런 일을 하잖아, 그지? 겁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보통 부정적인 결과물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있어. 쌤이 예전에 어떤 짓을 했던 친구냐면 이것도 인터넷에서 봤던가 아마 유튜브에서 봤을 거야. 어떤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기가 단점이 뭐라는 걸 생각하냐면 집중력이 떨어져. 그래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걸 너무 힘들어해. 오케이? 그러면서 그 친구는 참고로 요거랑 좀 정반대 전략을 썼는데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그 한 페이지나 한 챕터당 오른쪽 위에다가 딱 짚어놓고 이걸 다 해서 그 페이지를 끝내면 하러 간다.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건 뭐 하는 거야? 좋은 보상을 주는 거지. 이해됐지? 내가 10페이지까지 이 문제를 다 풀고 나면 밖에 나가서 유튜브 좀 1시간 볼 수 있음. 오케이? 참고로 그 친구는 왜 그런 방법을 취했냐면 초등학교 꼬꼬마 때 엄마랑 공부할 때 그렇게 했대. 한 페이지 한 바닥 끝날 때마다 사탕 하나씩 올라왔거든. 오케이? 자신한테 우리 방법을, 그렇지? 자기 자신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지금 이 친구도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너 뭐 시켜볼까? 이 밥 다 안 먹으면 너무 잔인한 것만 생각한다. 밥 다 안 먹으면 너 일주일 동안 집에 못 들어와 라고 했을 때 오케이? 밥 다 안 먹으면 겪을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집에 못 들어온다라는 게 지금 위협인 거라면 그거는 내가 겪을 수 있는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마라면 충분히 가능함. 또 그리고 정말 위험해. 일주일 동안 못 들어오면 친구들 집에 하루 이틀은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당장 살아날 길이 막막해. 그러면 그게 충분한 위협이 되더라. 오케이? 엄마가 반찬 투정하고 그런 애한테 막 혼낼 때 이런 일을 많이 하잖아. 그리고 이제 효능감은 뭐야? 그래, 그럼 내가 꾸역꾸역 내가 싫어하는 저 오징어 반찬을 다 먹을 수 있겠구나. 또 못 먹는 건 아니야. 차라리 먹으면 내가 그 두드러기 나서 죽어버릴 것 같으면 못하는 거지. 효능감이 없는 거잖아. 근데 먹을 수는 있어. 그냥 싫을 뿐이지. 그렇게 하면 효능감이 높은 거지. 그럼 결국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두 개의 정도에 따라서 공포소구의 효과가 달라진다라는 말을 하기 위한 배경이었던 거구나. 판단되시죠? 분명히 이 두 개의 상반관계를 설명하는 문제가 뒤에도 있었으니까. 예상되시지?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 대놓고 뭐 해주고 있어? 예시 들잖아. 예시는 왜 드는 거라고. 이거 가지고 문제 낼 거라고 선언하는 거야. 봐봐. 한 동호회에서 회원들에게 모임에 꼭 참석해주세요. 불참 시 회원 자격이 사라집니다. 라고 안내만을 보냈다고 하자. 그럼 참고로 여기서 위협이 뭔데? 참석 안 하면 회원 자격 없음. 됐어? 그랬을 때 회원 자격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 동호회 활동에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높은 수준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단 위협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만약에 이 사람이 그깟 동호회 꺼지라지. 그럼 안 가는 거지 뭐. 그럼 위협이 어느 정도 필요해. 그게 공포소구니까. 됐어? 그리고 또한 그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고 느낄 때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님? 했을 때는 괜찮지. 근데 만약에 거기에 내 첫사랑 그녀가 있어. 껄끄러워. 가기 싫어. 그럼 못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렵지 않다고 느끼면 가면 되는 거지만 어렵다고 느끼면 갈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느꼈을 때 오히려 높은 수준의 효능감을 주는 거고, 그래서 네 번째 문단으로 마무리 들어갑니다. A를 이야기한 B를 잠깐 갔다 온 거고요. 이제 진짜 위트의 주장 내용이 나오는 거죠. 뭐라 했습니까? 위트니 두 요인을 레벤달이 말한 두 가지 통제 반응과 관련지어. 오케이. 그래서 위티가 종합했다는 게 그거구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요것도 맞는데 여기다가 요걸 넣으면 더 정교해지겠구나. 연결을 시켜야겠구나 라고 생각한 모양이야. 그래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오케이. 관련된 결론을 왜 이래?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그 도출한 결과가 뭔데요? 위협과 효능감의 수준이 모두 높을 때. 자, 그럼 가보자. 위협이 높고 효능감의 수준도 모두 높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한. 이거 이렇게 연결하고 있구나. 위험 통제 반응. 위험 통제 반응이라는 건 우리는 또 알고 있지. 이건 무슨 뜻이더라? 권고를 따르는 쪽이지. 오, 효과 있더라. 충분한 위협이 되며 그것이 효능감을 지닐 때는 돼. 그런데 위협은 높이 되는데 효능감이 떨어질 때. 그럼 이걸 뒤집은 거지, 그치? 내가 실제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한대요. 자, 그러면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한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더라? 무시하게 되더라 그 뜻이네. 됐죠? 그냥 연결만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위협의 수준이 낮으면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도 이 두 개는 대응쌍이요. 그지? 높고 낮으면 쌍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대응쌍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아예 위협 수준이 낮으면요. 오케이? 그럼 위협 수준이 낮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수용자는 그 위협이 자신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효능감의 수준에 관계없이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 효과가 높건 효능감이 낮건 간에 위협이 낮은 경우라면 모두 그치? 이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효능감의 수준에 관계없이 공포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게 된다? 이쪽은 무반응이야. 무시가 아니라 그냥 반응 자체가 없게 되는 거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로구만.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결론은 그간의 공포소구 이론을 통합한 결과라는 점에서 후속 연구에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이 또 후속에도 영향을 주었지. 그래서 이제 공포소구와 관련된 이론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를 살펴보는 지문이었다. 됐죠? 오케이. 내용 난이도 어때? 지문 난이도? 우리 독서 특강에서 막 어렵다고 막 복잡하게 생각했던 그런 난이도에 비하면 약간 껌 같지 않냐? 나만 그런 거냐? 약간 소꿉놀이 지나친 표현이지만 소꿉놀이 하는 기분이었죠. 자, 보세요. 4번 문제부터 체크해 봅시다. 일단 문제부터 다 풀어놓고 얘기 좀 하자. 4번 문제. 내용 전개 방식인데요. 자, 1번. 배경 분석한 적 있어 없어? 없어. 참고로 분석한다는 건 대상을 요소별로 찢어놓고 보는 걸 말하는 거지. A 측면에선 이렇고 B 측면에서 이렇고. 근데 그런 거 없잖아. 땡. 2번. 화재에 대한 연구들을 선행 연구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연구가 뭔데?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 그 녀석을 선행과 연결하고 선행과 연결했지. 그 연결이라는 단어가 왜 튀어나온 거야? 진척과 종합 때문이구만. 그래서 정답은 2번. 쉽죠? 3번. 화재에 대한 연구들을 분류하는 기준의 문제점. 분류를 한 적도 없고 문제점을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참고로 분류를 할 때는 기준이 필요한 것도 알고 있죠. 네 번째, 참고로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지는 4번이야. 4번이 소중한 선지야. 왜냐? 봐봐. 화재에 대한 연구들을 소개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개했고 남겨진 연구 과제를 제시했다. 자, 되게 미묘하죠?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이 4번 선지가 대충 1번이나 2번쯤에 있었고 2번 선지 답이 5번쯤에 가 있었으면 되게 많이 낚였을 것 같거든. 선생님 느낌에는. 그냥 무심코 풀게 되면요. 봐봐. 남겨진 연구과제를 제시했냐? 단어 하나 싸움이야. 남겨진 연구과제는 후속이라는 걸 말하는 건데 제시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를 설명하면서 끝냈잖아. 우리 아직 뭘 더 해야 되라고 말한 적 없다고. 됐어? 문제를 느낌으로만 푸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4번 선지가 되게 조심스러운 선지다. 알겠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선지다.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난관과 극복 그런 거 말한 적 없지? 자, 4번 문제는 그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 역시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볼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제니스는 공포소구의 효과를 연구하는 실험에서 공포소구의 수준을 달리하며 수준을 달리했나요? 네. 상중하. 그러면서 변화를 살펴봤겠지. 좋아요. 1번 오케이. 2번. 레벤달은 제니스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수용자의 감정적 반응과 인지적 반응을 모두 이거랑 이거를 모두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야. 그런데 2번 선지가 품고 있는 함정이랄까? 가치는 뭔지 선생님이 되게 강조해서 설명해드렸어. 맞죠? 이거를 대응상으로 보면 큰일 난다.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대립관계라고 보면 큰일 난다. 둘 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거 기억하자. 그래서 모두 고려라는 말을 썼다는 거야. 3번. 레벤달은 공포소구의 설득 효과가 나타내려면 공포통제 반응보다는 위험통제 반응이 그렇죠. 위험통제가 나와야 공포를 따르는 거잖아. 그게 설득이니까. 3번도 오케이구만. 4번. 위티는 수용자가 공포소구에 담긴 위험을 느끼지 않아야 권고를 따라? 위협을 느껴야 오히려 권고를 따르는 거 아니었어? 됐지? 정답 그래서 4번. 마지막 5번. 위티는 공포소구의 위협 수준이 그 공포소구의 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위협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고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따로 있어서 어느 한쪽이 높거나 낮을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5번도 답이 될 수 없다. 오케이. 아주 간단하게 쭉쭉 풀어낼게요. 6번 문제 봅시다.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풀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보기를 먼저 제발
분석 좀 하고 들어가세요. 선택지로 바로 뛰어 들어가지 마세요. 글을 예민하게 읽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봐, 이거 선지를 통해서 이미 여기서 답의 근거가 나왔을 거 알잖아. 그지? 다른 선지들은 다 여기서 앞에서 다 언급이 됐었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기에서 도대체 이 보기가 나한테 뭘 묻고 싶어 하는 건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 돼야 실수가 안 나와. 보통 평가원에서 선지들을 만들 때는 들을 낚으려고, 그러니까 이건 좀 안 좋은 편이지만 낚으려고 하거든. 그쵸? 그냥 글자만 읽어봤을 때는 당연하게 끌려갈 수 있게 만든단 말이야. 물론 문제는 낮춰놨지만 이건 의도적으로 낮춘 거라고 봐, 선생님은 지금 참고로. 이 뒤에 있는 지문도 마찬가지라서. 자, 아무튼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꼭 보기 분석하고 들어가라. 알겠지? 제발 부탁이니까 선지로 바로 뛰어 들어가지 마.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보자. 한 모임에서 공포소구 실험을 진행해봤지. 그랬더니 수용자들의 반응은 위트의 결론과 부합했대요. 자, 부합하다 무슨 뜻이야? 부합하다. 잘 어울리다. 잘 맞아떨어진다. 그 말이죠. 오케이. 자, 이 실험에서는 위협 수준 높음 낮음, 효능감 높은 낮음의 조합을 달리해서 피실험자들을 4집단으로 나눴대. 그리고 우리는 그게 1, 2, 3, 4번인 건 알잖아. 오케이. 그리고 뭐 했어?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위험 통제 집단들이 각각 어디에 속하는 건지 구분하라는 얘기구만. 체크. 먼저 집단 1번과 2번은 공포소구에 대한 반응이 없었어요. 그럼 어디겠니? 여기지? 1번, 2번 집단. 그럼 세 번째, 집단 3은 위험 통제 반응이 작동했대요. 위험 통제 반응은 여기잖아. 그리고 넷째 그룹은 위험 통제 맞지? 위험 통제 맞고 집단 4는 공포 통제 반응이 작동하였다. 좋아요. 아니 이거 표시하고 시작하라고요. 뭐 어려운 말 했어? 됐어?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보면 되잖아. 집단 1은 위협 수준이 낮았겠지. 그쵸? 무반응이었으니까요. 집단 3은 효능감의 수준이 높았을 것이다. 네, 3번 효능감 높습니다. 3번 집단 4는 위협과 효능감이 어떤 높고 낮음이 서로 달랐겠구나. 문제 없죠? 4번 2번과 4번은 위협 수준이 서로 달랐을 거래. 2번 위협이 낮고 4번 위협 높고요. 5번 3번과 4번은 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같다? 3번하고 4번은 효능감의 수준이 서로 다르지. 됐죠? 그러니까 지문을 구조화해 놓고 이렇게 보면 이게 문제 쉽잖아. 오케이? 자,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지문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읽을 때 그렇게 만든 거고,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너무 뻔히 답이 보이는 거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마지막에 7번 문제, 어휘 문제는 굳이 설명은 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육모 모의고사 지문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너희들은 이 문제의 난이도에 대해서? 괜찮은 거 맞는 거 같아? 나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거든? 근데 카메라 앞에서 못해. 끄고 할게.